제목이 이렇게 뽑히기는 했는데 저는 이 기사의 제목에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미국 국채 쇼크의 한국 증시 최대 타격. 빠졌는데? 아니 다 빠졌는데 우리나라가 더 많이 빠졌죠. 근데 이게 국채 쇼크라고 하는 게 일단 보겠습니다. 요거 그래프 한번 보여주실래요? 9월 22일부터 10월 23일까지 종가 기준으로 하락률을 보니까 제일 많이 빠진 게 우리나라 증시입니다. 코스닥이 11% 빠졌고요. 코스피가 6% 빠졌고 그 외에도 뭐 중국은 7%, 홍콩 6%, 일본 5%, 유로 4%, 미국 나스닥 기준으로 1.4% 빠졌습니다. 미국 10년 만기 국채 금리가 5%를 금리가 5%를 넘어서면서 타격을 받았다는 이야기인데 아니 오늘 5% 넘었다가 어제 내려왔잖아요. 빌 레크먼도, 월요일에 빌 그로스도 얘기를 했고 그리고 오늘 다시 국채 금리가 올라가서 이만큼 빠졌다고 얘기는 하는데 4.955입니다. 그럼 5% 넘어가지도 않았고 네. 이 전 고점을 위협하는 수준도 아니에요 지금. 네. 굳이 따지자면. 그런데 요거 때문에 증시가 막 엄청나게 많이 오늘도 밀렸다? 저는 이거 핑계라고 생각을 하지만 어쨌든 하소연 좀 해봤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근데 저 자료 잘못된 것 같아요. 왜요? 홍콩 증시가 더 많이 밀렸고 그래요? 독일 증시도 더 많이 밀렸어요. 물론 헤럴드 기사니까 거기 가셔서 1위 시위 헤럴드는 하시기 바랍니다. 뭐 가짜 뉴스를 많이 내는. 가짜 뉴스만. 저희 의견 아닙니다.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자, 오케이. 그러면 저는 개인적으로 뭐 이렇게 크게 걱정은 안 되는 것이 펀더멘털적으로 많이 바뀌는 게 있을까? 그 전보다는 더 나아지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더 괜찮은 것 같거든요. 그러면 코스피 기준으로 OX 한번 해볼게요. 다음 주부터는 이제 11월이기 때문에 지금보다 상황이 나아질 거다 O, 아니다 이런 하락세 혹은 안 좋은 분위기가 조금 더 계속될 것이다라고 부정적으로 보시면 X. 하나, 둘, 셋 들어주시죠. 두 분 다 옵니다. 다음 주 그러니까 11월은 지금 상황보다는 더 나아질 것이다. 두 분 다 O를 들어주셨어요. 황혜연 팀장님부터 어떤 부분을 우리가 좀 긍정적으로 볼 수 있습니까? 일단은 만약에 질문의 시점이 다음 주에 만약에 다음 주에 이 시간에 물어보셨다면 예. 동그라미를 한 두세 개 더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아하. 근데 분명히 다음 주 주중까지는 여지는 남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말씀하셨던 대로 추가적인 급락도 충분히 가능한 상태이기도 하고 근데 지금부터는 우리 바닥을 밑바닥에서부터 주식을 최바닥에서 사겠다는 것 자체가 사실 오만이잖아요. 그걸 알 수도 없고 뭐 2200 뭐 지지선 사실 지금은 투자 심리가 더 크게 작용하는 시점이기 때문에 사실 뭐 지지선이라던가 이런 선긋기도 사실 큰 의미가 없습니다. 뭐 PBR 몇 배, 뭐 저점입니다. 이거 의미 없다라고 생각해요. 언제 외국인들이 갑자기 들어와서 갑자기 지수를 확 끌어당길 올릴지 또는 어떤 갑자기 대외 환경이 개선이 될지 거기까지 모르는데 지금 10월 달 내내 빠졌고 지금 우리나라 증시가 전 세계에서 말씀하셨던 대로 어쨌든 1위입니다. 1위였고 지금 제가 가장 비슷하게 생각했던 게 생각이 나는 건 2018년 10월이거든요. 그때는 코스닥이 한 달 동안 25%가 빠졌어요. 코스닥이? 코스닥만. 그러면 개별 종목은 거의 2배 빠졌겠죠. 와. 네. 그러니까 그때 25%가 거의 한 40에서 50%씩 빠졌죠. 그때 당시에 뭐 CFD가 지금처럼 규제가 좀 더 완화적이었을 때 막 깡통 계좌 20억, 30억짜리 계좌들이 깡통 계좌라는 거 추두룩 했었고요. 그때 당시에도 지금이랑 공통점이 뭐냐면 상반기에 제약바이오, 지금은 2차 전지지만 상반기에는 제약바이오가 엄청나게 올랐었습니다. 그리고 여름에 대북주들이 만나고 이제 미중 무역 분쟁이 터지면서 뭔가 증시가 급락을 했었고 예. 그때 당시에도 금리 인상기의 거의 후반부였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금리 인상 기조가 갑자기 급격하게 3개월 만에 인하 기조로 바뀌기 시작했고 그리고 기가 막히게 2018년 10월을 저점으로 해서 11월부터 15% 정도 반등을 했어요. 사실 바뀐 건 거의 하나도 없었거든요. 물론 그때 당시에 미중 무역 분쟁이 좀 완화된다라는 스탠스로 가면서 반등을 했죠. 근데 지금도 마찬가지기는 해요. 다만 아직은 눈에 보이게 해결될 만한 게 크게 없다라는 거. 미국 국채가 사실 여기서 급격하게 꺾이기도 사실 조금 힘든 상태인 거죠.
유지가 되긴 하겠지만 다만 지금 우리나라 주식은 1등이 빠지기도 했고 그러면 항상 우리나라 주식은 변동성이 가장 큰 나라였습니다. 그러면 이 정도면 가격 메리트 발생했고 내년에 다음 주에 발표할 수출 지표 분명히 긍정적인 신호들 나오기 시작할 거고요. 이 정도면 이 정도 환율에 이 정도 지수 때면 외국인들은 충분히 싸게 모을 수 있을 확률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가만히 있어도 엄청나게 사실 싸게 팔아주는 환경이기 때문에 외국인들이 급하게 사실 이유 살 필요는 없어요. 근데 그 구간들이 마무리되는 게 다음 주부터 시작하지 않을까. 그래서 저도 ETF 지수로 매매하는 거 종목은 다를 수 있습니다. 근데 지수 추종하는 ETF들은 한번 해보실 만한 대가 되지 않았느냐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 주에 급격하게 바로 반등한다라는 뜻이 아니라 어쨌든 공포는 다음 주를 피크로 해서 이제 빠져나가는 구간이다. 오늘일 수도 있고 오늘부터 한 일주일 정도는 아니, 이번 주부터 시작인 거죠. 오케이, 알겠습니다. 유창현 대표님은 저는 다음 주는 좀 반등을 줄 거라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좀 더 봐야 되겠습니다만은 하지만 이것이 오래 가지는 못할 것 같다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첫 번째 이유는 우리가 기대를 했었던 빅테크 실적이 이번 주에 좀 마무리되잖아요. 이제 그다음 남은 게 이제 애플하고 엔비디아인데 이건 이제 11월 넘어가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10월 다음 주에 넘어가야 되기 때문에 당장 시장의 영향력은 조금 제한적이라 생각하고 있고 FOMC가 지나고 나면 미 국채 금리도 조금 안정세를 띌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전체적인 대외 변수는 나쁘지 않을 수 있다. 그러면 증시는 자율 반등이든 뭐든 나올 수 있다 생각하고 있는데 단 전제 조건은 이게 정반대로 흘러갈 수도 있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지금 미국 증시가 너무 고평가되었다는 인식이 있다라면 실적 시즌이 끝나고 나서 오히려 주가는 더 하락할 수 있는 거고 왜냐하면 테슬라가 실적 발표하고 나서 20%가 빠졌거든요. 그러니까 그날 하루의 하락으로 끝난 게 아니라 그 여진이 계속되었기 때문에요. 그리고 FOMC에서도 뭐 미 국채 금리 오르는 부분들 지난번 파월이 그 회의 때 그랬잖아요. 이건 우리가 어떻게 컨트롤할 수가 없다. 미국 정부가 채권을 계속 저렇게 발행을 하고 있는데 이걸 어떻게 우리가 이걸 컨트롤하냐라고 말을 했었거든요. 그 정부에 떠넘기는 듯한 뉘앙스의 말을 했었던 게 있기 때문에 이번에도 만약에 그런 식으로 말을 한다라면 국채금리 10년물이 지금은 5%가 마의 저지선으로 나오고 있지만 이게 돌파가 돼버리면 그때는 아비규환이 될 수 있다 생각 좀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시황이 많이 반대로 바뀐다라면 뭐 시장은 더 빠질 수밖에 없다 생각하고 있고 또 하나는 저는 아까 말씀드린 게 반등이 아주 강하지 않을 것 같다 말씀드리는 게 저는 외국인 매수가 안 들어올 거라 생각하고 있어요. 연말까지 혹은 내년 상반기까지도 쉽게 못 들어올 것 같다. 그러면은 개인 투자자라든지 기관 투자의 자금만 가지고 증시가 가기에는 그 폭 자체가 상반기보다는 적을 수밖에 없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올라가더라도 지금보다는 낮겠지만 올라가더라도 큰 상방을 기대할 수는 없을 것 같다라는 뭐 쪽. 일단 2,400 초반 정도까지는 좀 열려 있지만 그 이상은 조금 더 봐야 되지 않을까. 요거 한번 여쭤볼게요. 가장 그래도 우리 시장에서 상승 모멘텀으로 볼 수 있는 거 하나, 또 반대로 하락 모멘텀으로 좀 변수로 조금 신경 쓰이는 거 하나씩만 짚어주신다면 황교안 팀장님부터. 상승 모멘텀 하나, 하락 모멘텀 하나. 되게 위험한데. 뭐가 위험합니까? 상승 모멘텀은 당연히 반도체일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하락 모멘텀은 2차 전지가 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뭐 섹터 자체가 모멘텀이 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반도체에서도 어떤 이슈나 혹은 뭐가 나와야 상승 모멘텀이 될 수 있을 것 같고 2차 전지에서도 뭐가 나와야 또 하락 모멘텀이 더 가속화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일단은 반도체는 HBM 이슈와 관련된 내용인데 이것보다 일단은 이거는 사실 지금 시장 자체가 안 좋기 때문에 이게 언제 워킹을 하느냐 상승 모멘텀이 언제쯤 주가를 땡겨 올리느냐는 천천히 공부를 해도 또 개인적으로 공부를 하셔도 시간이 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2차 전지는 이제 어제 뉴스가 나왔잖아요. LG 에너지 솔루션의 내년도 전기차 성장 둔화 가능성 그거하고 그 다음에 GM에서 발표한 그 LFP 사용을 한 픽업 트럭의 확대 이게 사실 조금은 더 큰 재료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우리나라 2차 전지 주식들이 그동안 계속 프리미엄을 받아왔던 거는 3원계 배터리가 조금 비싸기는 하지만
성능도 좋고 주행거리도 좋고 가격은 좀 비싸지만 그런 부분들이 있었다는 거죠. 근데 올 여름부터 LFP가 셀투팩이라는 기술이 도입이 되면서 그게 뭐냐면 똑같은 공간에 더 배터리를 더 많이 집어넣는 거거든요. 그 기술이 좀 올라오면서 3원계 배터리하고 사실 성능은 비슷한데 무겁기는 좀 무겁습니다. 성능은 비슷한데 가격이 한 7에서 8% 정도 싸져 버리다 보니까 완성차 업체들이 LFP 배터리를 사용이 확대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유럽 같은 스텔란티스 같은 경우에는 이미 중국산 빨리 지금 상위 업체들과의 격차를 따라잡기 위해서 그냥 기존에 있었던 자동차들에다가 밑판을 그냥 배터리를 바꾸고 중국산 배터리를 다 채우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지금 테슬라도 LFP 배터리를 실은 모델이 지금 나오기로 또 되어 있죠. 그렇게 된다라고 하면 이런 부분들 그리고 최근에 정치적으로 공화당 이슈가 사실 좀 계속 올라오고 있잖아요. 내년에 미국도 선거가 있는데 그렇게 되면 IRA가 어떻게 될지 모른다. 그렇게 되면 그동안 우리나라 배터리 업체들이 프리미엄을 누려왔던 요소가 LFP 배터리 대비 우수한 주행거리들 그리고 세금 보조금 혜택인데 지금 이 두 가지 논리가 다 사실 금이 가기 시작한 겁니다. 또는 물음표가 붙기 시작한 거죠. 기관의 매도들은 이런 부분에서 아마 나오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 그렇게 되면 지금 LG 에너지솔루션 기준으로 작년 9월 달, 8월 달 정도 주가 수준으로 네. 돌아가야 되는 게 맞지 오케이, 않겠느냐. 알겠습니다. 그렇게 바라보고 있는 게 기관의 의견인 것 같습니다. 뒤에 또 2차 전지가 네. 있으니까 디테일한 건 거기서 네.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고 유창희 대표님한테도 똑같은 질문.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한 가지 그리고 하락 모멘텀 한 가지. 긍정적인 거는 거의 없는. 그러니까 저는 거의 없다고요? 그러니까 죄송합니다. 이번에 하락이 우리나라의 내부 이슈로 하락한 건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 해외 이슈가 풀려야 돼요. 그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미 국채 금리가 5%를 돌파하지 않고 내려오면 시장은 안정적으로 올라갈 거예요. 여기에 연동되는 게 우리나라 환율이라 생각하고 있어요. 환율 오늘 1,560원대까지 오늘 올라왔거든요. 1,360원. 1,360원? 1,560원 가면 나라 망합니다. 1,360원까지 올라왔는데 미국 달러 인덱스가 다시 한번 고점을 갱신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차트가 예. 지금 106.5까지 올라왔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호재는 미 국채 금리가 5% 이하로 좀 이제 하향 안정세로 내려가는 것이고 악재는 미국 달러채가 안정세를 띈다고 하더라도 환율이 만약에 지금 1,400원대까지 좀 40원 남은 거잖아요. 가속화하면서 올라간다라면 시장은 조금 한 번에 강한 흔들림이 한 번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뒤에 2차 전지 넘어가기 전에 짧게만 이건 진짜 짧게 하셔야 됩니다. 네. 두 분 다. 오늘 하락에서 사실 안 떨어진 섹터가 없잖아요. 건설기계, 엔터, 반도체, 2차 전지 진짜 안 떨어진 데가 없어서 네. 오늘 하락에서 제일 억울한 섹터 하나만 꼽자면은 어디입니까? 황현 팀장님. 억울한 섹터요. 오늘은 다 같이 억울하죠. 억울할 필요는 없는 것 같은데 저는. 아 그래요? 근데 억울한데? 어떻게 억울한데? 감정을 눌러요? 오늘 상대적인 하락폭이 조금은 덜했었고 네. 그러니까 제가 가끔 보면 추세 추종이라던가 신고가 매매에 대한 이야기들을 말씀드리잖아요. 근데 오늘 잘 보시면 위험할 것 같다라는 신고가 있는 종목들은 하락폭이 사실 1, 2%밖에 안 돼요. 대신에 역배열이나 하락 추세 있는 종목들은 다 대부분 4에서 5%씩 맞았습니다. 또는 애매하게 걸쳐 있는 자리들이죠. 그러니까 21선 저항이든 가격 저항이든지 간에 중간에 저항이 있는 종목들도 다 4, 5%씩 맞았어요. 그러니까 신고가 가고 있는 종목들, 특히 딱 비교하기 좋은 게 뭐냐면 HD 이제 현대 그룹 중에서 HD 현대 일렉트릭하고 HD 두산 인프라코어랑 한번 비교를 해보세요. HD 현. 네, HD 현대 일렉트릭은 어쨌든 내용이 어쨌든지 간에 오히려 HD 현대 일렉트릭은 신고가 부근이었는데 이런 게 사실 시장이 하락하면 많이 떨어질 것 같아서 무섭겠지만 오히려 잘 버티고 H 두산 인프라코어 같은 경우에는 많이 떨어져서 반등하겠지 했겠지만 오히려 손절매라든가 투매가 더 나오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보면 빅롱과 빅숏의 이제 그런 표현들을 하시는 분이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가는 놈은 더 가고 떨어지는 놈은 더 떨어져 버리는 시장인 거죠. 그러니까
지금 구간에서는 사실 억울한 종목은 저는 없다고 생각해요. 뭐 시장에 따라서 이것 또한 시장이 한국 시장이기 때문에 그냥 받아들이는데 저는 오늘도 한 번 더 확인했습니다. 역시 신고가를 리스크 관리만 잘한다고 하면 신고가 가는 종목들은 다 이유가 있다. 오늘 셌던 섹터 중에 하나가 좀 약간 적길로 가지만 의류주들 다 셌거든요. 네. 의류주가 썼어요. 네, 의류주들이 다 셌습니다. 한세실업 같은 종목들 상대적으로 셌다. 뭐 상대적으로. 네. 상대적으로 덜 빠졌다 이게. 네, 덜 빠졌다 정도로 해놓을게요. 그리고 화장품도 사실 뭐 오늘 코스메카 코리아 같은 것도 되게 많이 올라와 있지만 오늘 잘 버텼다가 결국 양봉은 내긴 했거든요. 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점들을 잘 조심해서 고려해서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버티는 애들 중심으로 잘 보면 좋을 네. 것 같다. 알겠습니다. 유창현 대표님 저는 제일 억울한 네, 제일 억울한 거 방금 말씀하신 중국 소비주. 중국 소비주. 네, 왜냐면 중국이 그저께 밤에 저녁에 부양을 한 0.8% 더 하겠다 하면서 그 월요일에 엄청나게 올랐어요. 올라왔는데 어저께 미국 흔들림이 나오면서 같이 되돌림이 나왔고 오늘 또 빠졌죠. 그래서 중국 소비주들이 어저께 좋았다가 오늘 시장이 흔들리면서 한 번 더 갈 수 있는 자리에서 밀리는 바람에 제일 억지로 갖다 붙이면 억울한 섹터는 중국 소비주가 아니었나 판단하고 있습니다.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자, 두 분 다 다음 주에는 이번 주보다는 좀 상황이 나아질 거라고 판단을 하시니까 좀 기대를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로운 경제 채널 EBC